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의 끼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증시가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떠한 뉴스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지 또 한번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11월에 첫 출발도 이렇게 같이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달 다우가 미쳤어요. 자, 다우 강아지 이름이 아니죠. 미국의 하나의 지수입니다. 그 다우가 지난달 무려 13.95%나 상승해서 이 기록이 1976년 이후 최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일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랑 조금 뭔가 비교돼서 살짝 기분이 이상하지만 어쨌든 미국장이 이렇게 빠졌는데 오늘 우리 장은 오르니까 그냥 쌤쌤으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자면은 다만 어제 하루 미국 증시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FOMC를 앞두고 경계심이 가득가득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처기리스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리 선반영해서 설레발 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짝 조정을 받는 게 100배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나저나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다우의 상승이 조금 수상하죠. 무려 14%나 급등했고 거의 50년 만에 이렇게 올랐다고 하니까 당연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은 크게 오르지 않은 반면 다우가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아마도 성장주에 실망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안전하고 확실한 전통기업을 주목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을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앞으로 뭐 평생 동안은 아니겠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 성장주는 지고 가치주의 시대가 올 수 있을지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워렌 버핏은 성장주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옥시덴탈에 크게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이런 부분을 생각한 게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이번 달 내로 한번 가치주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한수원 원전 수출 시작. 지난주에 미국이 1단계를 빼앗기며 크게 하락했던 원전주가 오늘은 또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의 차트를 보니까 원자력 ETF가 무려 10%나 오르는 미친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날 그때 공부했을 때 원자력 관련주가 월요일날 조금 빠지면은 충분히 공부할 만하다, 이런 생각을 같이 공부를 했었는데, 그런데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이런 소식이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하지만 역시나 미리 선반영한 악재는 그때는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차세대 원전인 APR 1400을 폴란드로 수출하기로 했으며 어제 양해 각서까지 체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에서 240km 떨어진 곳에 원전을 건설한다고 하며, 그리고 2026년 아직까지는 조금 남았네요. 그때 착공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그 전까지 얼마나 많은 수주가 또 들어올지, 과연 원자력 관련주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결국 어제 애플은 하락 마감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광저우 아이폰 공장에서 노동자가 탈출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무려 20만 명이나 갇혀서 아이폰을 만들다가 그 안에서 결국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자 더 이상을 못 버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결과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아이폰의 생산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의 주가에 조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하죠. 다만 이러한 악재는 뭐 엄청나게 공장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긴 악재는 아닐 거다라는 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황당하고도 조금은 무서운 뉴스가 딱 나왔는데, 가둬놓고 놀이기구를 태우는 나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중국이죠. 중국 디즈니랜드에서 방문객을 리조트 내에 가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뭔가, 돈을 안 냈나 봤더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하네요.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을 받을 때까지 나갈 수가 없다는 게 진짜 충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디즈니랜드는 들어올 수만 있고 나갈 수는 없는 그런 놀이공원이 되었고, 작년 11월에 3만 명이 갇힌 바 있었는데 같은 일이 또다시 1년 만에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때문에 전 세계가 시진핑의 장기 집권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겠죠. 제로 코로나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최근 들어 중국 증시가 조금 안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나저나 최근 들어 이제 이런 소식이 조금씩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실제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서 다른 아시아 국가로 이제 그 돈이
부분이 옮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한국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한국에는 최소한 몇 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수 있고, 그때가 된다면은 지수 상승은 물론이고 그리고 특히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 외국인이 어떤 기업을 사고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11월 증시 전망 내놔. 자, 대신증권의 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 헬로윈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헬로윈 효과가 뭔가 봤더니 11월부터 6개월간 증시가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연준의 금리 인상이 멈춘다 이런 기대감이 현재 있고, 그것 때문에 증시가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오는 경기 침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가능하지만 후폭풍을 경계하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며, 그리고 신한금투도 마찬가지로 물가와 긴축 전망 후퇴 그리고 실적 호조는 양립할 수 없다며,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는 그 순간에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건 당연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긴축과 침체 둘 중에 하나와는 싸워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우리가 긴축이랑 싸우다가 이 긴축이 끝났다고 살짝은 화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결국 침체가 크든 작든 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째려보면서 연말까지는 일단 단기로 보자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고민했던 그 부분이죠. 일단은 증시가 조금 반등하면은 우리의 계좌가 완전 플러스로 돌아가기는 조금은 이제 계좌별로 다르고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을 했을 시에는 한 10%에서 20% 정도는 현금 비중을 하는 그런 전략을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슈퍼두퍼 한국 도착. 프리미엄 햄버거 브랜드인 슈퍼두퍼가 한국에 상륙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햄버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햄버거 중에서도 프리미엄 햄버거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죠. 그렇다면 이 슈퍼두퍼를 누가 데리고 왔나 봤더니 바로 BHC 그룹이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신논현역에 오늘 슈퍼두퍼 1호점을 오픈했고, 참고로 이 브랜드는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대표하는 수제버거 브랜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슈퍼두퍼는 처음으로 해외 진출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거라는 거겠죠. 그리고 내년에는 파이브 가이즈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 역시 미국 3대 버거로 꼽히는 친구이며, 다만 우리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원래 있던 햄버거집 있죠. 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KFC 이러한 곳들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맘스터치 말고는 전부 다 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햄버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건데, 이렇게 프리미엄이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이게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충분히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참고로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적자 상황을 나타내고 햄버거 시장이 어둡다 보니까 롯데리아를 제외한 맥도날드, 버거킹, 맘스터치, KFC 이 네 곳이 M&A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태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겠죠. 다음입니다. 왜 경유는 휘발유보다 비쌀까요? 자,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가 경유보다 비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유차를 고른 사람도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은 경유가 더 비싼 상황이며 무려 10원, 20원 비싼 게 아니라 200원, 300원 정도 비싸기 때문에 아마도 경유를 고르신 분들은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자기 이렇게 역전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세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성장을 중요시해서 경제 성장을 중요시해서 산업에 사용되는 경유보다 휘발유에 높은 세금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에 사용되는 경유를 조금 더 우대해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최근 들어 유가가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라는 걸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류세 인하라는 게 없던 세금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있던 세금을 인하를 하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크게 냈던 휘발유가 그 혜택을 더 많이 받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류세를 보자면 휘발유가 820원, 경유가 581원인데 여기서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깎아주니까 휘발유의 할인폭이 더 컸다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당연히 이뿐만 아니라 러우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유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경유가 더 비싼 가격을 현재 책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우리가 지금 딱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유류세 인하가 없어질 때, 그때가 언제일까요? 맞습니다. WTI가 최소한 8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6에서 70달러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야지 유류세 인하가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가 조금 잠잠해져야지 아마도 한 1년에서 2년은 최소한 필요해 보이는데, 그 정도가 되어야지 다시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차를 고를 때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완성차 관련주와 부품주 관련주가 최근 들어 주가가 약간 갈려 있다고 합니다. 요즘 완성차 주가는 애매한 상황인데요. 왼쪽에 보다시피 현대차 쭉쭉쭉 떨어지다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죠. 하지만 그 반면 부품주는 날아다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로 현대모비스와 HL만도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우리가 봤을 때 뭐 완성차나 부품주나 거서거기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앞으로의 실적 전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완성차는 최근
미국은 인플레 때문에 수요 위축을 조금 걱정하는 상황이고, 그리고 IRA 법안의 피해 등으로 전망이 살짝 어두워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미리 주가가 선제적으로 하락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시계열이 짧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최근 차량용 반도체난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자동차 생산량은 계속 확대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니까 내년에 완성차 주문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부품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최소 1년 이상 기다린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당연히 걱정 없어, 우리는 실적 잘 낼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두 가지는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숲을 보는 게 아니라 나무를 보자면 약간의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고민을 해봐야겠죠. 이제 완성차처럼 부품주도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완성차가 이미 걱정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또 부품주처럼 주가가 오를 거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아마도 부품사들이 생산량 확대에 따른 주가 상승이 먼저 이뤄진 만큼 덩치가 큰 완성차도 이제 좀 천천히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강달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그리고 또 부품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개선되면은 판매 대수 증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계속 성장을 할 거다. 결국은 부품주가 하락하는 것보다는 완성차가 오르지 않겠나, 이러한 전망도 현재 존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레벨4 자율주행차 내수 판매 허용.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으나 정부의 로드맵을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팔 수 없던 벤처기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좀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연구용으로는 24년부터는 무인 차량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나저나 정부의 로드맵이 뭔데 이렇게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차를 개발을 했는데도 팔지 못했나 봤더니, 레벨4는 27년에 상용화 시기니까 그때까지는 현재 판매할 수 없게 막아놨다고 합니다. 뭔가 우리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데 레벨4는 운전자가 없는 수준, 그러니까 혼자서 돌아다니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딱 냅뒀다가 혹시나 무슨 사고가 생기면은 이것 또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하에 27년까지는 막아놨다가 이번에 연구용으로는 24년부터 판매할 수 있게 바꿨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사실 이제 22년 끝났고 내년은 23년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24년부터는 연구용 판매가 가능하고 27년부터는 레벨4가 상용화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미리미리 자율주행이 개화되는 걸 잘 지켜봐야 되며,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 섹터들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미리 공부해서 우리가 길게 투자하면 당연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일본이 전력난이라고요. 일본이 기업과 가정을 대상으로 올해 12월부터 3월까지 절전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 보통 절전 요청은 여름에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겨울에 이러한 절전 요청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전력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물론 안정적인 공급 예비율인 3%는 확보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나 조금 걱정이 된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일본이 왜 이런가 봤더니 바로 LNG 공급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으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본은 7년 만에 겨울철에 절전 요청을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확실히 이런 걸 봤을 때 전 세계가 에너지 난에 피로도를 느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자면은 어제 미국의 천연가스가 급등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11.8%나 상승했죠. 물론 최근 1년 차트를 보면은 이제 뭐 살짝 오른 거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천연가스가 이렇게 급등한 흐름을 나타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천연가스의 흐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올랐는지 왜 하락했는지 그런 예측은 조금 어렵지만, 어제 이렇게 급등한 이유 중 하나는 겨울철이 예상보다 춥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끝날 기미가 안 보이면서 그런 걱정 때문에 가격이 또 급등했다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에너지가 여기서 급등은 아니더라도 더 떨어지지 않는 게, 그러니까 유가 같은 경우에는 80달러 아래로 떨어지지 않는 게 2, 3년 동안 간다면은 어떤 세상이 올지는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말 쉽게 생각할 거는 당연히 친환경, 그 안에서는 뭐 태양광, 풍력 이 친구는 기본, 그리고 원전 또 당연히 기본, 게다가 2차 전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을 할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플러스 또 워렌 버핏의 선택이 옳다는 걸 느낄 수 있네요. 유가 관련주 등의 강세를 또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 다른 수혜를 볼 게 있을까요? 그런 것들도 한번 연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다음입니다. 유로존 물가 이게 맞나? 유로존이 3분기에 4개분기 연속 0%대 GDP 성장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미국은 상승으로 돌아왔는데 이 친구는 아직도 힘든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에너지 가격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나저나 에너지랑 GDP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바로 유럽은 3분기에 0.2%밖에 성장을 안 했지만 사우디는 무려 8.6%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의 힘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난달 유로존의 물가 상승률은 무려 10.7%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비용이 41%
18%나 급등을 했다고 하니까 진짜 유럽은 그 누구보다 에너지의 중요성을 이번에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럽은 계속 한 발 앞서서 원전 또 짓고 그 다음에 친환경 또 짓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일단 이 부분이 해결되려면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조금 끝나가는 기미가 나와야 될 텐데 과연 올해 안에 끝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3분기 반도체 생산 11% 급감. 조금은 충격적인 소식이죠. 주가에는 이미 당연히 다 반영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얼마나 줄었나 봤더니 무려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는 2008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참고로 2008년에는 금융위기 직후고 그때는 무려 23%나 급감한 바 있기 때문에 진짜 매우 특수한 상황이었는데 그걸 제외하고는 이번에 또 두 자릿수 감소를 했다니까 아마도 많은 기분들이 야 이거 반도체 최근 좀 오르는 것 같은데 좀 팔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겠죠. 바로 중요한 거는 반도체 재고입니다. 이 재고가 줄어드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3분기는 쌓여갔다고 하네요. 하지만 3분기를 보는 게 아니라 월별로 보면은 조금 의미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6월 달에는 전월 대비 6.1% 상승했고 7월 달에는 무려 12.4% 상승했고 8월 달에는 좀 많이 줄었습니다. 3.8% 상승했고 물론 상승은 했지만 상승폭이 줄었죠. 그리고 9월 달에는 0.6% 증가를 했다고 하니까 잠깐만 야 이러면은 이제 10월 달에는 다시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는 살짝은 가질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 업계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분기 재고는 줄어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신호가 나오면은 이제부터는 반도체 시대가 또 사이클이 도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만약 그렇게 온다면은 우리가 또 늦지 않게 공부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겠죠.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한샘 또 적자 전환. 놀라운 소식이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코로나 호황을 타고 주가가 급등했던 한샘이 단 2년 만에 적자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를 보시면 코로나 때보다 더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당연히 이러한 실적은 컨센 대비 나쁘게 나온 실적 쇼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샘뿐만 아니라 가구업계가 3분기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있으며 주택거래가 급감했고 그 다음에 고금리, 고물가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상황이 안 좋다는 걸 쉽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주주분들은 진짜 속이 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만약에 우리가 가구를 바꾸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리모델링 한다면은 지금이 오히려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면은 과거랑 비교해서 얼마나 싸졌는지 그런 것들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LG엔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LG엔솔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했던 수급상 호재가 있고 그리고 역대급 실적이 주가를 저 위로 날려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최근 들어 증권사 리포트도 나왔는데 신한, 대신교보도 각각 목표가를 65, 57, 60으로 상승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LG엔솔은 출범 2년 만에 LG의 캐시카우로 부상했으며 IRA 법안 최대 수익입으로 떠오르며 연기금의 체면도 살려주고 있죠. 참고로 연기금은 지금까지 총 5조 3천억을 매수했으며 18%의 수익률이 나타났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올해같이 끔찍한 장에서 18% 수익률이면 진짜 대단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LG엔솔의 실적을 보시면 매년 진짜 미친듯이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 내년 예상펀은 71배 그리고 내후년은 51배로 이걸 저평가로 말하기는 조금 어렵겠지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흐름을 타고 주가도 올라가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대셨습니다. 빠이요.